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양지열 변호사님, 종편 4대 천왕. 그러길래 왜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아니 근데 내가 악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게 4대 천왕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가를 갑자기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이거 수록할 수 없는 별명이야. 왜요? 악마는 가치 문제잖아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악마로 볼 수도 있고 누구는 천사로 볼 수도 있어. 네. 근데 4대 천왕은 이건 사실 문제거든요. 네. 10순위 안에도 못 드는 자가 어찌 감히 4대 천왕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아, 이 4대 천왕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 나가는 종편이 없다. 아니 안 나가는 데도 있어요 요즘에 가끔. 가끔 있어요. 횟수로 따지면은 앞에 있죠. 10순위도 안 되니까 네. 악마 천사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누가 봐도 천사로 할까요? 그러면 4대 악마. 합쳐가지고. 아이고. 좋은 걸 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아이고. 걸. 양지열 변호사님이 예. 지난번에 조의원 판사에 대해서 그 제자였다라고 했더니 심지어는 제자였다는 걸 기사로 꼭지로 뽑은 언론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양지열 변호사가 그 정도로 유력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앞에서 4대 악마란 말을 하지를 말던가 유력하지 않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진행이. 그 이후로 혹시 가치 판단이 안 되고 있어. 스승에게 전화해 보셨어요? 아, 판사님들께는 함부로 전화드리는 게 아니죠. 일개 변호사가. 그래요? 그렇죠. 아마 뉴스 안 보셨을 거예요. 뉴스 못 문자 하면 보고. 되잖아요. 전화 안 하고. 약 올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오늘 얘기합시다. 근데 그 기각건에 대해서 사실 그 법조계라고 하면 결국은 판사 또는 뭐 변호사 검사인데 적어도 검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사회에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나 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날은 사실 아침에 네. 막 나와서 기각됐다는 거 보고 주요한 사료를 못 봤으니까 아, 정말 기각할 사유가 있었나라고 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솔직히 너무 충격받은 상황이었고 저도.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었대요. 네, 근데 그 기각 사유 같은 것들 특히 뭐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주거 환경이 뭡니까? 주거 환경. 그때 이제 기각했던 이후에 피의자의 주거 환경 등 생활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는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그 했는데 문장도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안 쓰는 표현인데 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정말 이 집이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은 그 환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 그리고 구속된 분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게다가 또 그 부분을 또 처음에 공보판사가 발표할 때는 그 부분을 싹 뺐었어요. 뺐어요. 그러다 그거 나중에 더 큰 집어넣은 문제예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은 그거죠. 그 사안 하나하나만 놓고 날짜 같은 걸 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약점은 있다. 다른 것보다도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었던 시점이 합병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노승일 부장 얘기를 할 거거든요. 노승일 부장의 증언도 그렇고 그 전부터 삼성 쪽하고 계속해서 접촉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부회장은 중요한 순간에 등장한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법조의 변호사들도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왈가왈부가 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를 좀 받지 않으셨겠나. 어디서 누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를 누군가는 하고자 했을 욕구가 굉장히 강했겠죠.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제 조희연 판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뒤에 성창호 그 뒤에 영장이 나왔지만 네. 판사들에 대해서 이런 비난이 있었으면 좋지 않다라는 뭐 성명까지 냈죠. 근데 그 전에 법원이 그러면 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냐고요. 이게 오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건만이 아니라 그 전에 판결들 보면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들이 쭉 있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법원이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이 시대하고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법원도 역시 우리 그 국민들이 판결을 위임한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지. 맞습니다.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데 맞아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법원이 가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저쪽 물하고는 달라.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럴 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나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신문 방송도 좀. 근데 봤으면 권력으로부터는 좋겠어요.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게요. 그 부분은 문자에 저도 아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두 분은 더맨더머 같군요. 이런 문자 좋아요. 야, 오늘 주제가 뭔가요? 누가 더 뭐 할래요? 아니, 더맨더머 둘 다 하시는 거예요. 왜 두 분이 더맨더머인데 왜 둘 다 나보고. 저는 다 하라. 엔드. 그럼 난 이중인격자. 오늘 주제가 노승일. 네, 노승일 어제 이제 K스포츠 부장이었죠. 여러 가지 폭로를 했죠. K스포츠 부장이기 이전에 최순실 씨 밑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었던 일도 했다가 한 번 팽을 당했고 그러나서 독일에서 가서 또 페이퍼 컴퍼니 같은 설립하는 일을 맡았다가 또 거기서 잘렸고 이분이 특히 이제 독일에서 삼성과 주고받는 거래를 그렇죠. 가까이 어제 지켜본 분이죠. 폭로를 했죠. 가까이 지켜본 정도가 아니라 독일에 갔었던 이유가 우리가 호텔 봤던 거, 그 호텔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준비 작업도 했지만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25일 이전에 삼성과 계약을 해야 되니까 빨리 독일 쪽에서 회사를 설립을 해라. 그런데 독일에서 정상적으로 설립하려면 설립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알아봐라. 그래서 그걸 알아봤다는 거고 그걸 알아본 뒤에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독대 이후에 계약이 됐다.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건요. 합병도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 자체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합병과의 연관관계를 이걸로도 입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진술을 어제 한 거고. 판사님이 판사라고 하죠. 그냥 직책이니까. 조현 판사가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볼 때 독대 이후에 그러니까 합병 이후에 독대를 합병 하지. 이후에 독대를 했다. 이 부분에 주목했다면 거꾸로 독대 이전에 있었던 일도 봐야죠. 다 봐야 되는데 네. 이 진술들도 검찰 특검에서 냈었을 텐데 왜 이런 부분이 왜냐면 노승일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노승일 부장이 어제 나왔다는 얘기는 노승일 부장이 검찰에서 한 얘기들을 기록한 서류들 있잖아요. 네. 그 서류를 최순실 측에서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다 했고 그 얘기들은 이미 특검이 조사한 부분은 영장 실질 심사할 때도 봤었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특히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거꾸로 삼성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그렇죠. 그 삼성이 부분은 적극적이었다고. 지금 그 더 적극적이었던 부분들은 특검에서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황성수 삼성 쪽에 인물 승마협회 부회장 맡았던 사람도 소환 조사를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더 삼성이 이 최근까지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되고 나서 삼성에서 지원을 끊으니까 왜 끊냐고 난리를 치면서까지 계속해서 삼성을 물고 넘어졌고 삼성도 적극적으로 응했던 정황이 나오면 그 관계가 오래됐다라는 게 여러분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각한 걸 보면 삼성이. 예. 피해자가 가해자 걱정을 너무 많이 해줘요.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그 딸 SNS 하지 말라고 라든가 거기 직원 중에 말조심 시켜라라든가 이거는 언론 보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막아야 한다라고 지침도 알려주고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너무 걱정해줘. 이건 스톡홀름 신드롬. 왜 똑같이 이러니까 더맨더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다 얘기한 걸 들으셨구나. 제 방송도 아닌데 왜 들어요? 근데 스톡홀름 신드롬도 그걸로도 해명이 안 되는 게 이게 보통 이제 이거는 그 인질과 오랜 시간 같이 그러니까 시간을 지내다 보면 동화가 돼서 그렇죠. 인질범이 인질과 같은 오랜 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오랜 시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 혹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시간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있었죠. 그분들이 따로따로는 바빠서. 어제 그 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몇백억을 그냥 주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이 많은데 왜 하필 그 사람한테만 그냥 줍니까? 말이 안 되죠. 대통령도 콕 집어서 중소기업 몇 군데만 중소기업 지원책을 해줬잖아요. 몇 군데가 아니라 최순실 회사만. 그럼 최순실 관련 그러니까 최순실 있고 또 왜 김영재 산부인과란다 성형외과 관련된 데도 있었으니까. 어제 하여튼 노 부장이 그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부분이 롯데의
70억 원을 돌려주는 것과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네. 이것도 고영태 씨 관련해서 70억 원을 빨리 돌려줘야 되는 게 큰일이 났다. 이 롯데가.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수사와 기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시 롯데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 부분을 못 막을 것 같으니까 70억 원 받은 거 탈날 것 같으니까 빨리 돌려줘라는 얘기를 했다. 그 부분이 하나가 나왔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이 처음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돌려서 해라. 뭐 모른다고 해라. 대응책 같은 것도 알려주다. 이런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주요 발언인데 이게 공교롭게 뒤에 2개는 또 우병우 전 수석이랑 또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긴 한데 우병우 전 수석 수사가 제일 어렵대잖아요. 제일 아껴두고 있죠, 특검에서. 이거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어렵기 때문이고 맡고 있는 팀이 네. 블랙리스트 수사팀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본인의 선후배가 선배는 거기다 사망하셨다고 하죠. 후배들이 지금 현재 바로 검찰에 근무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거든요. 그렇죠. 현직 떠난 지도 오래되셨고.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아주 공고하게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병우 라인이 검찰에 살아남아 있다고 봐야 하는데 현직으로 살아남아 있는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병우를 수사하다 보면 이 인지수사돼서 어떻게 하다 보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 이 지금 특검에 와 있는 분들이 결국 거기서 출장 나온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왜 블랙리스트 팀에서 했냐는 말씀을 드렸냐면 그거를 약간 특검 내에서도 비선 쪽에 가까운 팀이 이걸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멀어진 지 오래된 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 특검보 같은 경우도 2007년에 검찰을 떠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직접 연관관계가 좀 없는 분들 그리고 이번 출신 같은 경우도 메이저 쪽에 분류가 되는 분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출신이면 다 선후배 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러면 전화 우리 사회 있잖아요. 뭐 소위 이제 이쪽 그렇게 올라가신 분들은 자기가 전화하면 뭐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역으로 전화한 사람들을 추적해 나가면 되죠. 누구 하는지 모르니까. 최순실 씨가 처음 입국했을 때 30시간 이상 말이 안 되잖아요. 체포를 안 했었을 때 30시간 이상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힘이 어느 정도 살아 있었고, 그죠? 탄핵도 되기 전이고, 그다음에 이런 대응책들이 실시간으로 나올 때였으니까 체포 바로 하지 마라라고 누군가를 타고 내려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노성일 부장이 또 우리가 큰일 났네? 그 목소리가 나온 녹취록 전체를 공개를 했어요. 법원에서 틀었는데. 17분짜리를. 그거를 튼 걸 보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들어올 때만 해도 분명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나가리라고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전 국민이 잘 몰랐어요. 특검도 몰랐어요. 사실은. 아무도 검찰도 몰랐죠. 몰랐고. 아무도 계속해서 까는데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런 수사가 번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 버릴 거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걸릴 사안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이제 변호인단이 모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제도 또 함정 수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당했다 함정 수사. 녹취에 당했다. 노승일 부장이 유도신문을 해서 녹음을 한 거고 검사가 시켜서 녹음을 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또 믿는 분들이 또 생기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태블릿 PC처럼. 그러니까요.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진짜 믿을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분들에게 던져주는 거죠. 자꾸. 근데 소재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증거 능력 자체를 다투는 것 외에는 별로 다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제 녹취에서 중요한 부분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블루케이 사무실에 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한 것 같다. 근데 JTBC 보도에서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가져간 거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요. 누가 알려줬고. 그리고 함정수사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수사기관이 할 때는 함정수사지 노승일 부장이 한 건 함정수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 언론에서도 그거를 이게 변호인단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덜컥 그렇게 받아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심지어는 표현에 함정 녹음이라고 쓰신 분들도 계신데 함정 녹음 처음 듣다 함정 녹음은 함정 녹음 함정 통화. 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기사로 그렇게 쓴 거긴 하지만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믿고 싶어하는 일부들은 그걸 또 사실로 받아들여서 비용을 막 쓰죠. 네. 그리고 또 저는 이게 보통 그 미국의 법정 영화 보면 악당을 변호할 때 주로 쓰는 수법인데 증인의 신뢰도를 마구 공격해가지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깎아내려. 예를 들어서 고영태 씨가 유흥업소에 근무한 적이 있다. 범죄 경력이 있다. 또는 뭐 그 남녀관계 아니냐. 이런 질문은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쪽이나 최순실 변호인단 쪽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못 믿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이 그런 기사로 덮이길 원하는 거죠.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죠. 왜냐하면 변호인단들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그 사람이 기존에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기록들이 쫙 쌓여있으면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그중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를 법정에서 지적하는 거지. 법정에 가가지고 저 사람 몰래 전과자 직업이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업이 뭐였고. 그거 진짜 법정을 활용한 명예훼손인 거예요, 사실은. 그 법정에서 볼 수 없는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못 보죠. 근데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아니, 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내연관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 기사로 제목을 덮이길 원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못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싶은 굉장히 저열한 수단의 변호 기법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먹히는 층이 있다는 것도 이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양지열 변호사님과 이게 티격태격 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제가 좀 전에 읽은 문자인데 당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스타일 아니십니까? 양 변호사님? 내가요? 자, 답변은 다음 주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4대 악마. 그냥 악마. 네, 나머지 3대 악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4대 악마.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어제부로 공식 수사기관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과연 수사기간 연장은 가능할지. 국회 탄핵소추위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헌재 재판 한창 진행되고 있고 탄핵소추위원이시니까 그 문제부터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8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증인을 갑자기 39명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이제 지연시키려는 의도다라고들 해석을 하는데 그 의도 외에는 이유가 없겠죠? 물론입니다.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증인까지도 신청한 걸로 보면은 탄핵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전문 영역이라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논란이 되나 하고 대묻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공소장의 내용을 좀 변경했지 않습니까? 예, 쉽게 표현하셨는데 공소장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열거했던 탄핵 사유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야 하고 평가를 과거에 형법 위반 무슨 죄 이렇게 나열했던 것을 헌법 위반 행위로 일종의 의견을 다시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이제 그걸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이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궁리하다가 바꾸고 하는 거고 원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부분도 원래 워낙 있는 일인데 사실관계를 바꾼 게 아닌데도 국회에서 재의결하라 이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겠죠, 물론. 네, 새로운 사실관계를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정리했던 사실관계에 기초해가지고 또 탄핵 사유로서 헌법 위반 사항을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로 편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새로 국회가
의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것도 지원의 의도고, 최순실 씨가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 6차례 이상. 이것도 역시 지원의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최순실 씨의 행동은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무슨 뭐, 체계적인 어떤 그 본인의 방어 전략이라든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전략에 입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뭐, 괴로우면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뭐,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체포영장 가져와라라고 할 만한 법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 예, 뭐, 기본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재판과 탄핵을, 질질 끌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제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고 일정도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한 번에 응할까요? 지금까지의 이 변호인단의 행위나 전반적인 추세를 보아 한 번에 응하지 않을 것 같죠? 역시 마찬가지로 종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시각각으로 이런 생각 저런 궁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특검의 조사 요구 이제 2월 초인데요. 쉽게는 원하는 방법과 어떤 방식에 대해서 동의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지원을 하다가 자칫해서 특검이 이제 2월 말 끝나는데, 끝나게 되죠. 예, 네. 특검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끝나는 수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황교안 체제하에 검찰이 이어받는데 과연 뭐 이어받은 검찰이 황교안 체제 아래서 특검만큼 해낼까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검이 확실한 뇌물수사 결론 없이 헌재 판결을 가져가려는 전략이 저쪽의 의도라면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특검이 확실하게 3월 말까지 연장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서 이제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그 특검 수사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최순실도 오늘 정도나 뭐 저는 수일 내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특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의 문제는 마치 그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척패가 다 지금 특검 쪽으로 제보되고 있고 국정농단의 그 행위들이 네.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해야 될 양들이 방대합니다. 앞으로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수사해야 되고 그 수사 범위도 그냥 단순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치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포스코 관련된 그 비리 내용도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게 반드시 수사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참에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는 참에 대한민국의 어떤 오래 묵은 네.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연장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게 걸림돌입니까? 짧게 좀 두 정리해 주시죠. 가지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기본특검법에 의해서 황교안 총리 대행, 황교안 권한 대행이 연장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 현재 법 개정안에는 이제 연장 조항은 없고요. 네. 뭐 이제 다른 조항들 예를 들어서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를 넓히고 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공소 유지에 도와주는 또 참고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어떤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쉽지만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짚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보수 인사도 섭외해 주세요. 오늘 이혜훈 의원이 보수 인사입니다. 저희 고정 게스트 김성태 의원도 보수 정당입니다. 네, 이분들이 하도 바른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정으로는 민주당에는 안민석 의원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네. 따져보시면 잘 따져보세요. 청학리발 태릉행 1155분 버스 기사님 반갑습니다.
제보합니다. 뉴스공장 듣고 계시다고. 7025번 버스도 뉴스공장 나온다고. 601번 버스, 이름이 나왔습니다. 안준영 기사님. 어떻게 이름을 알았을까요? 승객이? 이것은 안준영 기사님이 승객을 가장하고 보내신 것 같은데? 그 외에 해외에서 듣는 분들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네. 이탈리아 및 작은 섬 나라 몰타에서 뉴스공장을, 그래서 저 서울 교통 안내를 듣고 있다고 지금 몰타에서. 그리고 홍콩에서 듣고 있다고 하고, 예. 해외에서 듣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놓쳤네요. 주진모 씨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주진모 씨하고 같을 리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진모 씨하고 김어준 씨가 어떤 관계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장안의 화제가 거의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코너입니다, 이제. 네. 과학 같은 소리 하네. 아니죠. 과학하고 앉아있네죠. 네. 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히트작을 내셨어요. 네. 정말 부담이 큽니다. 원래 과학 얘기만 했으면 됐는데 과학과 시사를 엮는 바람에 우리가 엮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아이템을 선정해 오는 바람에.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엮일 것인가, 과학이.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하려고요. 그래요? 네. 계속 웃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체성도 흔들리고. 정체성이 뭐 딱히 있었나요?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무리수를 두겠다 싶어서 한 번씩 순수 과학을 얘기하기로.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어떤 시사적인 포인트 좀 약한 아이템인가 보죠, 오늘은?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뭐야?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뇌과학입니다. 저희 뇌과학 몇 번 했지만. 뇌과학? 한 번 정도 얘기했나요? 뇌과학은 여기저기서 등장했죠. 예. 네. 예. 오늘은 어떤 뇌과학입니까? 오늘은 변절의 뇌과학. 변절자의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연구가 된 거죠? 예, 물론 변절의 뇌과학으로 연구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뇌과학적인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사람이 살다가 나이 먹어가면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기존의 입장을 확 뒤집는 많이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변하는 보통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많이 변할 때 뇌과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렇죠. 뇌과학과 진화의 관점에서 그런 연구가 있군요. 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많이 잡혀 들어가요. 네. 과거에 꼭 잡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 안 잡혀 들어가는 게 문제죠. 네, 아직 많이 남았죠. 네, 많이 남았어요. 개 중에는 사실 초질감 변하지 않고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나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최근에 구속된 두 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텐데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예, 예. 일관되게. 예, 일관되게 사신 분이 있어요. 네. 5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네. 쭉 그 길을 가신. 이런 분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네. 다른 쪽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유라 대리 답안지 관련으로 잡혀 들어간 유철균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네, 등장할 때는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죠. 네. 이분이 젊었을 때 이상문학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런 소감을 남깁니다. 문학의 위대함은 새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망해간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 위대함과 망함의 형용 모순을 문학하는 사람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문학은 그 속에서 자기 세계를 지켜가면서 망해간다. 이게 문학의 생명이고 숙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몇 년 전 이대에서 강의하면서는 세상은 돈, 권력, 섹스로 돌아갑니다. 사랑, 믿음 같은 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말 했대요? 예, 이런 말 했어요. 이게 뭐뭐로 누구요? 돈, 권력, 섹스. 권력, 섹스. 네. 욕망에 의해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랑이나 믿음 같은 건 아무 힘이 없다고까지. 아가페 같은 사랑을 믿어요? 하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게 같은 사람인 거죠.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이게 이제 권력의 맛을 본 거 아니에요? 힘의 맛을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왜 이렇게 변했을까를 우리가 좀 더 따져보자. 자연과학적으로. 네, 자연과학적으로. 또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 고3 때 담임교사의 말에 따르면 검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정의로운 사회와 부정부패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당돌 하리만큼 또박또박 말했대요. 정의로운 사회와 부정부패 없는 국가. 부정부패 없는 국가. 네. 네. 그래서 20살에 이분이 사법고시 합격하셨잖아요. 그 소년 등과라고 하나요? 소년 등과라고 하죠. 네. 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후에 이분이 살아온 모습은 이거하고는 거의 정반대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그것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분이 지금 지목되고 있죠. 지목. 그렇죠. 입증되지는 않았어요.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지목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잠정 비대통령 측의 그 서석구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점장 비대통령. 제가 열심히 쓰는데 이거 왜 안 뜨죠, 이 말이요? 딱 정확하게 맞는 말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와닿는 표현입니다. 잠정 비대통령. 네. 아직 비대통령은 아니고 잠정 비대통령이죠. 비대통령이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서석구 변호사가 1981년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불임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판사였죠, 이분이. 네. 부산 항림 사건이라고. 네. 이 영화 변호인의 이제 소재였죠. 네. 네. 이때 무죄 판결 내리고 가벼운 형량 내려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 좀 정의롭게 묘사가 되고 하는데 네. 나중에는 그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본인이 내린 네. 판결인데. 그때 이제 좌파에 경도되어 있었다. 좌파 용도되어 있었다.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 굉장히 극악한 주장이죠, 사실. 예, 막 나가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하고 비유하신 분. 네, 바로 그분입니다. 그 밖에도 정치판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하다가 기득권 세력의 일원이 된 분들 많고. 저쪽에서 넘어온 분들보다는 이쪽에서 넘어간 사람이 더 많아요. 네. 뭐 정의의 검사, 변호사, 판사 하다가 뭐 이상하게 된 사람들. 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진 않겠지만 현역 의원이나 도지사 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쪽 진영인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저쪽 진영에 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요.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냥 타락했다, 변절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런 얘기고요. 사실 우리가 그 지조를 갖고 사는 거,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향이 변하지 않으면 생존 측면에서 되게 불리합니다. 생존의 측면에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옛날 사육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육신. 예. 예. 다 죽었잖아요. 아니 모든 인간은 죽지만 일찍 죽었죠. 네, 자연 수명보다 일찍 힘들게. 돌아가셨죠. 네, 힘들게 돌아가셨죠. 또 신숙주 이런 사람은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래 살고 네. 후손들을 이제 남기어서 네. 또 굉장히 그 진화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게 진화적 관점에서 해설하시려는 거구나. 예, 진화하고 뇌과학인데요. 이 상황에서 사육신 상황에서는 이제 세조가 선택합인 거죠. 예, 세조에 적응하면 살고 적응 못하면 죽는 자연의 선택합처럼.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 나무 위에만 달려있으면 목이 길어져야 살아남는 선택합이 있는 건데. 그런 유의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합이라고 너무 전문 용어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서 그래요? 아실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변하는 조건이나 상황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가 되는 게 진화론의 기본 법칙인데요. 이걸 이제 독일의 뇌과학자인 닐스 비르바우머라는 사람이 이름까지 외울 정도인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 적응을 위해서 인간이 자기 삶 속에서 적응을 위해서 뇌의 가소성이라는 걸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뇌가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가치가 나타났을 때 그걸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인간의 뇌가 그런 식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이걸 유연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뭐 바로 기회주의와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과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죠. 예. 네, 그렇죠. 뇌는 유연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고 현실 세계에서 보면 기회주의로 드러나는 거죠. 네. 이걸 다른 동물들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예. 새로운 가치가 생기고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처럼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인간의 뇌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짐으로써 또 적응하고 살아남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자기 합리화의 능력이기도 하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생존 본능이기도 하고. 네, 문명과 문화 속에서 버텨나가는 힘을 갖게 된 건데 사실 뇌라는 게 되게 유연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그렇죠. 상황에서도. 네.
어떤 것도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도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철군, 우병우 이런 사람들의 이해하기 힘든 변화들이 바로 생존을 위해서 뇌가 적응한 결과입니다. 어릴 때는 이런 줄 알았는데 세상이 네. 그렇지 않아서 여기에 맞춰야 내가 살아남겠네. 그렇죠. 라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스스로도 속일 만큼 설득할 만큼 머리들이 좋다 보니까 네. 네, 자기도 그렇게 설득해버리는 거죠.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좀 현실적이 되는 정도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좀 지나치게 적응을 하고. 이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뇌가 굉장히 유연한 분들이네요. 굉장히 유연한 머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네. 특히 이제 권력이나 명예, 돈에 가깝게 있던 사람들을 그것을 위한 욕망에도 적응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방금 이제 얘기하는 톤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진화의 법칙에 맞게 뇌의 회로가 변한 거거든요. 네. 뇌가 정말로 회로가 변합니다. 물리적인 회로가. 그래서 적응 잘해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된 거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잘못한 게 없죠. 네. 살아남으려고 한 건데요. 그럼요. 이게 진화의 법칙이고요. 네. 너 그거 지키다가 대학 교수 그만둘래? 아니면 민정수석 안 할래? 아니면 당연하죠. 그거 지키고 민정수석 대학 교수라는 명예를 계속 유지할래? 네. 하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뭐가 나?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철학적 가치를 얘기하기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의 일이니까 네. 머리들이 좋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이것이 민족을 위한 일이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적응을 하는 건데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일이 아니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생물학적으로. 있죠. 네.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해 살아온 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라고 방금 하셨잖아요. 지구상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요. 전체 역사를 봤을 때. 네. 여기서부터 웃기는 포인트 같은데 안 웃기기만 해봐라. 가장 이런 식으로 잘 적응해온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바퀴벌레죠. 2억 년간 거의 변하진 않았어요. 2억 년간. 네. 심지어 바퀴벌레는 뇌가 변하는 정도가 아니고 뇌를 뜯어내버려도 삽니다. 그래요? 예, 실제? 정말 무서운 개체적 적응력이죠. 아니 그럼 뇌가 무슨 기능을 하면 뇌가 없어도 살아남으면? 얘는 머리를 뜯어도 오래 삽니다. 머리 없어도? 예. 본능만으로도 그냥? 네, 본능만으로도. 핵무기가 터져도 살고요. 핵무기가 직접 맞으면 죽겠죠. 불에 타면 죽겠지만, 네, 네. 방사능 정도에는 끄떡없이 버틸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2억 년을 버틴 게 바퀴벌레죠. 그게 개체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고동 생명체입니까? 변하지 않고. 이제 아메바나 세균 이런 거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는 변하지 않고 그 개체의 적응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네. 이게 다르게 변하지 않아도 계속 그 상태로 2억 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는 지금. 비슷한데, 어쨌든 적응을 계속 해가면서. 적응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개체로서, 우리는 이제 진화란 건 원래 세대가 바뀌면서 적응을 하는 건데, 네. 바퀴벌레는 개체로서 원체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진화하면서 안 바뀌면서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 2억 년을 올 수가 있는 거죠. 위대한 생명체네.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바는 이런 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생물학적 얘기를 할 뿐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능력이 참 부럽잖아요. 적응하는 능력. 네. 그죠? 살아남는 능력. 근데 이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는 아직도 바퀴벌레로 남아있고 우리는 인간이 돼 있는 거죠. 저런 능력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네. 이 뇌과학까지는 괜찮았어요. 뇌과학까지는 그 자체로 괜찮았는데 이것을 시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바퀴벌레를 끌어들이면서 바퀴벌레로 연상되는 것을 어떻게든 연결 지원을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닐스 비르바우머의 그 저작에 실제로 바퀴벌레가 이렇게 예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그럼 닐스 비르마우로 연결할겠어요. 네네. 닐스 비르마우요? 닐스 비르바우머. 닐스 비르바우머. 네. 네. 닐스 비르바우머가 사람이 이렇게 변절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뇌가 워낙 유연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환경에 적응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세태 영합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당신은 닐스 빌마우적이야. 뭐라고요? 빌바우머? 네. 빌바우머적인 인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반박을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시던가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차라리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닐스적이야가 낫나요? 아니면 빌바우머적인이라가 낫나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비르바우머입니다. 비르바우머. 너무 길어요. 그러면
당신은 비르적이야. 이렇게 하죠. 그러시던가요? 비르적이야. 딴 데 가서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인간의, 이건 이제 진화 심리학이나, 그 영역에서는 이거 많이 다루죠.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다루죠. 네. 네. 어떻게 인간이 살아남고, 네. 뇌가 거기 어떻게 적응해 왔는가. 그리고 남녀의 차이도 많이 다룹니다. 여기서. 네. 남자는,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는 긴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화 심리학 영역도 되게 재밌는데 그 관점에서도 풀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유사하게 오늘 풀어본 얘기는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내가 무척 유연한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네. 그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확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바퀴벌레 같이 적응을 잘해서 계속 밀고 가겠습니다. 가슴이 없어도 살아남고 머리가 없어도 살아남는 그런 수억 년을 사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시려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살다 죽자. 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템은요. 저는 이렇게 판정합니다. 실패. 하지만 비르적이다. 예. 비르적이다. 저는 표현 하나 건지고 지금까지 오늘은 실패한 원종우 씨였고요. 네, 다음 주는 성공하겠죠.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양지열 변호사님, 종편 4대 천왕. 그러길래 왜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아니 근데 내가 악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게 사대천왕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가를 갑자기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 이건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이거 수록할 수 없는 별명이야. 왜요? 악마는 가치 문제잖아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악마로 볼 수도 있고 누구는 천사로 볼 수도 있어. 근데 사대천왕은 이건 사실 문제거든요. 십순이 안에도 못 드는 자가 어찌 감히 사대천왕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이 4대 천왕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 나가는 종편이 없다. 아니 안 나가는 데도 있어요 요즘에 가끔. 가끔 있어요. 횟수로 따지면은 앞에 있죠. 십순위도 안 되니까 네. 악마 천사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누가 봐도 천사로 할까요? 그러면 4대 악마. 합쳐가지고. 아이고. 좋은 걸 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아이고. 걸. 양지열 변호사님이 예. 지난번에 조의원 판사에 대해서 그 제자였다라고 했더니 심지어는 제자였다는 걸 기사로 꼭지로 뽑은 언론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양지열 변호사가 그 정도로 유력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앞에서 4대 악마란 말을 하지를 말던가 유력하지 않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진행이. 그 이후로 혹시 가치 판단이 안 되고 있어. 스승에게 전화해 보셨어요? 판사님들께는 함부로 전화드리는 게 아니죠. 일개 변호사가. 그래요? 그렇죠. 아마 뉴스 안 보셨을 거예요. 뉴스 못 문자 하면 보고. 되잖아요. 전화 안 하고. 약 올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오늘 얘기합시다. 근데 그 기각건에 대해서 사실 그 법조계라고 하면 결국은 판사 또는 뭐 변호사 검사인데 적어도 검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사회에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나 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날은 사실 아침에 막 나와서 기각됐다는 거 보고 주요한 사료를 못 봤으니까 정말 기각할 사유가 있었나라고 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솔직히 너무 충격받은 상황이었고 저도.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었대요. 근데 그 기각 사유 같은 것들 특히 뭐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주거 환경이 뭡니까? 주거 환경. 그때 이제 기각했던 이후에 피의자의 주거 환경 등 생활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는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그 했는데 문장도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안 쓰는 표현인데 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정말 이 집이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은 그 환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던 일도 했다가 한번 팽을 당했고 그러나서 독일에서 가서 또 페이퍼 컴퍼니 같은 설립하는 일을 맡았다가 또 거기서 잘렸고 이분이 특히 이제 독일에서 삼성과 주고받는 거래를 그렇죠. 가까이 어제 지켜본 분이죠. 폭로를 했죠. 가까이 지켜본 정도가 아니라 독일에 갔었던 이유가
우리가 호텔 봤던 거 뭐 그 호텔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준비 작업도 했지만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25일 이전에 삼성과 계약을 해야 되니까 빨리 독일 쪽에서 회사를 설립을 해라. 그런데 독일에서 정상적으로 설립하려면 설립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알아봐라. 그래서 그걸 알아봤다는 거고 그걸 알아본 뒤에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독대 이후에 계약이 됐다. 아,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건요. 합병도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 자체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합병과의 연관 관계를 이걸로도 입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진술을 어제 한 거고. 그러니까 판사님이 판사라고 하죠. 그냥 직책이니까. 조현 판사가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볼 때 독대 이후에 그러니까 합병 이후에 독대를 하지. 합병 이후에 독대를 했다. 이 부분에 주목했다면 거꾸로 독대 이전에 있었던 일도 봐야죠. 다 봐야 되는데 네. 이 진술들도 검찰 특검에서 냈었을 텐데 왜 이런 부분이 왜냐면 노승일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노승일 부장이 어제 나왔다는 얘기는 노승일 부장이 검찰에서 한 얘기들을 기록한 서류들 있잖아요. 네. 그 서류를 최순실 측에서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다 했고 그 얘기들은 이미 특검이 조사한 부분은 영장 실질심사할 때도 봤었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특히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거꾸로 삼성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그렇죠. 그 삼성이 부분은 적극적이었다고. 지금 더 적극적이었던 부분들은 특검에서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황성수 삼성 쪽에 인물 승마협회 부회장 맡았던 사람도 소환 조사를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더 삼성이 이 최근까지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되고 나서 삼성에서 지원을 끊으니까 왜 끊냐고 난리를 치면서까지 계속해서 삼성을 물고 넘어졌고 삼성도 적극적으로 응했던 정황이 나오면 그 관계가 오래됐다라는 게 여러분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각한 걸 보면 삼성이. 예. 피해자가 가해자 걱정을 너무 많이 해줘요.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그 딸 SNS 하지 말라고 라든가 거기 직원 중에 말조심 시키라라든가 이거는 언론 보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막아야 한다라고 지침도 알려주고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너무 걱정해줘서 이건 스톡홀름 신드롬. 왜 똑같이 이러니까 더 맨다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다 얘기한 걸 들으셨구나. 제 방송도 아닌데 왜 들어요? 근데 스톡홀름 신드롬도 그걸로도 해명이 안 되는 게, 이게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직접 연관관계가 좀 없는 분들, 그리고 이번 출신 같은 경우도 메이저 쪽에 분류가 되는 분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출신이면 다 선후배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러면. 전화. 우리 사회 있잖아요. 뭐, 소위 이제 이쪽 그렇게 올라가신 분들은 자기가 전화하면 뭐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기다려볼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역으로 전화한 사람들을 추적해 나가면 되죠. 누구 하는지 모르니까. 최순실 씨가 처음 입국했을 때 30시간 이상 말이 안 되잖아요. 체포를 안 했었을 때 30시간 이상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힘이 어느 정도 살아 있었고, 그죠? 탄핵도 되기 전이고, 그다음에 이런 대응책들이 실시간으로 나올 때였으니까 체포 바로 하지 마라라고 누군가를 타고 내려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노승일 부장이 또 우리가 큰일 났네? 그 목소리가 나온 녹취록 전체를 공개를 했어요. 법원에서 틀었는데. 17분짜리를. 그거를 튼 걸 보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들어올 때만 해도 분명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나가리라고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전 국민이 잘 몰랐어요. 특검도 몰랐어요. 사실은. 검찰도 몰랐고. 계속해서 까는데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런 수사가 번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 버릴 거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걸릴 사안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이제 변호인단이 모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제도 또 함정 수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당했다 함정 수사. 녹취에 당했다. 노승일 부장이 유도 신문을 해서 녹음을 한 거고 검사가 시켜서 녹음을 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또 믿는 분들이 또 생기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태블릿 PC처럼. 그러니까요.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진짜 믿을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분들에게 던져주는 거죠. 자꾸 근데 소재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증거 능력 자체를 다투는 것 외에는
별로 다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제 녹취에서 중요한 부분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블루K 사무실에 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한 것 같다. 근데 JTBC 보도에서 블루K 사무실에서 가져간 거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요. 누가 드러난 알려줬고. 거예요. 그리고 함정수사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수사기관이 할 때는 함정수사지 노승일 부장이 한 건 함정수사가 아니거든요. 그걸 아니 언론에서도 그거를 이게 변호인단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덜컥 그렇게 받아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심지어는 표현에 함정 녹음이라고 쓰신 분들도 계신데 함정 녹음 처음 듣다 함정 녹음은 이거는 그 인질과 오랜 시간 같이 그러니까 시간을 지내다 보면 동화가 돼서 그렇죠. 인질범이 인질과 같은 오랜 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오랜 시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 혹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시간 이렇게 아직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있었죠. 그분들이 따로따로는 바빠서. 아니 어제 그 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몇백억을 그냥 주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이 많은데 왜 하필 그 사람한테만 그냥 줍니까? 말이 안 되죠. 대통령도 콕 집어서 중소기업 몇 군데만 중소기업 지원책을 해줬잖아요. 몇 군데가 아니라 최순실 회사만. 아까 최순실 관련 그러니까 최순실 있고 또 김영재 산부인과란다 성형외과 관련된 데도 있었으니까. 어제 하여튼 노 부장이 그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부분이 롯데의 70억 원을 돌려주는 것과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네. 이것도 고영태 씨 관련해서 70억 원을 빨리 돌려줘야 되는 게 큰일이 났다. 이 롯데가.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수사 기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시 롯데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 부분을 못 막을 것 같으니까 70억 원 받은 거 탈날 것 같으니까 빨리 돌려줘라는 얘기를 했다. 그 부분이 하나가 나왔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이 처음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돌려서 해라. 뭐 모른다고 해라. 대응책 같은 것도 알려주다. 이런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주요 발언인데 이게 공교롭게 뒤에 2개는 또 우병우 전 수석이랑 또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긴 한데 우병우 전 수석 수사가 제일 어렵대잖아요. 제일 아껴두고 있죠 특검에서. 이거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어렵기 때문이고 맡고 있는 팀이 블랙리스트 수사팀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본인의 선후배가 선배는 거의 다 사망하셨단 말이죠. 후배들이 지금 현재 바로 검찰에 근무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거든요. 그렇죠. 현직 떠난 지도 오래되셨고.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아주 공고하게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병우 라인이 검찰에 살아남아 있다고 봐야 하는데 현직으로 살아남아 있는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병우를 수사하다 보면 이 인지수사돼서 어떻게 하다 보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 이 지금 특검에 와 있는 분들이 결국 거기서 출장 나온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왜 블랙리스트 팀에서 했냐는 말씀을 드렸냐면 그거를 약간 특검 내에서도 비선 쪽에 가까운 팀이 이걸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멀어진 지 오래된 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 특검보 같은 경우도 2007년에 검찰을 떠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래도 구속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 그리고 구속된 분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게다가 또 그 부분을 또 처음에 공보판사가 발표할 때는 그 부분을 싹 뺐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집어넣은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은 그거죠. 그 사안 하나하나만 놓고 날짜 같은 걸 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약점은 있다. 다른 것보다도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었던 시점이 합병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노승일 부장 얘기를 할 거거든요. 노승일 부장의 증언도 그렇고 그 전부터 삼성 쪽하고 계속해서 접촉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회장은 중요한 순간에 등장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 변호사들도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왈가왈부가 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를 좀 받지 않으셨겠나. 어디서 누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를 누군가는 하고자 했을 욕구가 굉장히 강했겠죠.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제 조희연 판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뒤에 성창호 그 뒤에 영장이 나왔지만 네. 판사들에 대해서 이런 비난이 있었으면 안 좋지 않다라는 뭐 성명까지 냈죠. 근데 그 전에 법원이 그러면 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냐고요. 이게 오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건만이 아니라 그 전에 판결들 보면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들이 쭉 있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법원이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이 시대하고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법원도 역시 우리 그 국민들이 판결을 위임한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지. 맞습니다.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데. 맞아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법원이 가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저쪽 무라고는 달라.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럴 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나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신문 방송도 좀. 근데 봤으면 권력으로부터는 좋겠어요.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게요. 그 부분은 문자에 저도 아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사실은. 문자 이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두 분은 덤앤 덤어 같군요. 이런 문자 좋아요. 야, 오늘 주제가 뭔가요? 누가 더 뭐 할래요? 아니, 덤앤 덤어 둘 다 하신 거예요. 왜 두 분이 더맨더맨데 왜 둘 다 나보고. 저는 나가라. 엔드. 그럼 난 이중인격자. 오늘 주제가 노승일. 네, 노승일 어제 이제 K스포츠 부장이었죠. 여러 가지 폭로를 했죠. K스포츠 부장이기 이전에 최순실 씨 밑에서 사단법인을